한 3일 동안 비가 주룩주룩 오더니 오늘은 너무 화창해서 햇볕이 좀 따가워서 그동안 젖은 무릎 담요도 말리고 장갑도 말리고 음향 장비도 말리고 그랬습니다. 오늘 뭐 여기저기에서 바쁜 일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우리 오랜만에 해를 본 종탑의 동지들이 비에 젖은 천막도 좀 텐트도 종탑에서 말리고 쓰레기 청소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해가 비치면 해가 비치는 대로 덥다고 투덜투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불편하다고 투덜투덜, 이런 게 이제 농성 생활이 아닌가 하는데, 엊그저께는 간식을 올려다 주는 분들에게 여민이 동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가 와서 많이 힘들죠? 불편하죠? 라고 물어보는 연대 동지에게 더운 것보다는 차라리 낫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참 유달리 좀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항상 이래서 싫고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불편하고 이래서 힘들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것보다 더 낫고 저것보다 괜찮고 그것보다는 이렇게 할만하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들에서 나오는 말들을 빌리고 싶진 않지만 재능투쟁 2002를 앞두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과 지금의 종탑투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의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어렵게 모신 강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너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소개부터 이제 먼저 드려야 되니까, 우리 My Life 나의 인생아라는 제목으로 매주 목요일 우리 삶과 추진 이야기 그리고 생활 이야기, 노동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한 달여 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교조 전 위원장님이셨던 장혜옥 동지를 모셔볼까 합니다. 앞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민주무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저희 이곳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추모연대에서 진행하는 열사들의 추모거리 중에 노동열사 추모거리 시간이 6월 5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때 저희도 저희 노동조합 활동의 희생자인 고 유희수, 그리고 고 정종태, 그리고 최근에 고 이지연 조합원의 활동과 뜻을 좀 기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동지와 그리고 수많은 우리 노동열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며 전체 묵상하겠습니다. 바로 해주시고 임을위한 행진곡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바람도 너무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합법화라는, 노동조합 합법화라는 말이 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내 노조로서 온전한 지위를 보장받기까지 수많은 해고자가 있었고,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사회문화 통념 속에서 선생님도 노동자라는 계급적 인식과 활동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또한 그 수많은 현장 활동가들의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직의 선배 노동운동가를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연대 동지들이 오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연대 동지들과 우리 조합원들이 동지의 말씀 잘 새겨서 재능투쟁 반드시 승리로 하답하겠습니다. 우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이시고 지금도 쉼없이 활동하고 계시는 장혜옥 동지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 목소리가 영 작죠? 참 멋있습니다. 사실은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정탑 안 좋으세요? 맞아, 뜨거하게 더 정탑에 동지들 올라가고 사실 처음 왔어요. 조금 많이 망설였고 이 두 쪽에 다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복잡해가지고 정탑투쟁이 시작되고 처음 와봤는데 참 멋있네요. 여기저기 휘날리는 저 구호들 하며 저 멀리 두 분의 저 강고한 모습하고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는 거리는 참 어렵죠. 여기 다른 데도. 근데 여기는 천막도 딱 쳐 있고 작지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어지는 정말 감동입니다. 강사라고 소개하셨는데 강사가 아니라 우리 제가 아까 저 농성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농성하는 김에 조금 더 얘기 나누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민주화하지 않아요. 기억나시죠? 어떤 아주 예쁜 아이돌이라 그러나요?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민주화라는 말이 이렇게 조롱당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친구는 뭔지도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걸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그때 그 민주화는 안 해요 라는 개념은 억압적이고 획일화되어 있고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듯하고 이런 걸 통칭해서 민주화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용어가 어떻게 그렇게 쓰일 수 있는지 너무 참담하고 너무 속상하지만 또 한편 돌아보니 저렇게 쓸 수 있는 그 이면에 그 사회성과 역사성 그리고 그 존재성의 의미는 무엇일까 탐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우리가 간지나게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걸 또 거꾸로 휙 뒤집어가지고 온진하게 이렇게 쓴다면 온지라 그러던가요? 온진하게 이렇게 쓴다면서요. 아주 반대 개념으로. 그래서 이게 그럼 그 일배 탓인가?
저는 갑자기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이게 내 탓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개념이 왜곡되고 이 엄청난 세월이 조롱당하고 아까 열사를 소개하셨는데 그 열사들의 눈물과 죽음이 이렇게 배반당하는, 그리고 언어적 희롱으로 사용되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뭔가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의 사회적 힘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건 뭘까? 나는 내가 너무 잘못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근본적인 우리들의 성찰이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갈수록 이 조롱은 심화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화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면박을 주는 데서 끝날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정교조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교조가 24주년입니다. 528이에요. 저희는 528. 얼마 전에 이제 24주년을 지나갔는데요. 그 전까지 치면 저희들이 뭐 저부터도 뭐 한 86년, 7년부터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거 치면 이제 한 25, 6년인데요. 정교조 89년에 결성되고 5년 동안은 근데 해직교사 복직시켜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해직교사가 1,500명이 생겼기 때문에 해직교사 복직시켜라 계속 이것만 외치고 다녔고, 그러다 94년에 복직이 됐어요. 그 다음은 비합이거든요. 저희가 법의 노조였거든요. 합법화 하면서 이제 99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들의 조롱을 다시 제가 잘 경험하고 있었던, 총체적으로 경험했던 제 조직과 제 교육노동운동을 근거로 해서 한번 이제 이렇게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니까 함께 성찰이 될지 고민이 될지 뭐 분노가 될지 다 섞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쭉 합법화 투쟁을 99년간 10년 동안 합법화 투쟁을 한 거예요. 25년 중에 10년은 합법화 투쟁이었고 15년은 반신대주의 투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복직하고 94년에 복직했는데 95년에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일어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교육을 바꿔야 돼 이러면서 아주 총체화된,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과정에서 뭐까지 실전까지 쫙 망라된 내용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531 교육개혁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육개혁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그때 복직해서 어느 영주에 학교에 있었는데요. 그 교육개혁안을 그냥 맨날 며칠 탐독을 하고서는 너무 멋있다, 이거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하고 막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참교육 실천대회를 그거에 근거해서 막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됐는데 그 이상한 핵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531 교육개혁안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이게 이제 몇 가지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뭐냐면 수월성 교육. 수월성 교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엘리트 교육이에요.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잘하게끔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력을 갖는다는 거죠. 수월성 교육, 수준별 교육. 수준이 다 틀리니까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옳아. 그래서 아이들도 수준에 맞게 좀 나눠서, 학교도 수준에 맞게 좀 나눠서, 교사도 수준에 맞게 좀 나눠서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수준별 교육이에요.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수준에 맞게 단계화시켜서 1학년에서 10학년까지, 12학년까지 이렇게 쭉 단계별로 가르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수준별 교육이에요. 근데 수준별 교육이라 하더라도 같은 수준, 같은 레벨로 우리가 편성을 해놨어도 얘는 어학 능력이 더 뛰어나고 얘는 수리 능력이 더 뛰어나잖아요. 다르잖아요. 이 다른 차이를 어떻게 교육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해서 선택하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선택형 교육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영어를 더 좋아하니까, 언어를 더 좋아하니까 언어 쪽을 더 많이 선택하도록 하고, 같은 10시간을 공부하면 얘는 언어를 5시간 공부하게 하고, 얘는 수리를 5시간 공부하게 하고, 나머지는 선택하게 하고, 뭐 이렇게 선택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준별로 하고, 선택별로 하고, 그것을 더 수월성 있는 어떤 기획력을 만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엘리트가 되면 그 엘리트는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최고급의 인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회는 20대 80의 사회가 되니까 20을 키워서 80을 먹여 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1명, 1000명, 그때 처음에는요 100명을 먹여 살리는 1명을 키우는 교육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의 어떤 그 예로, 신뢰로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이 스필버그 하나 키워놨더니 그 영어 산업이 굉장했잖아요 그때요. 그게 95년 무렵이니까요. 95년에서 2000년 그 사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스티브 잡스. 또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었던 누구죠?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재화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그 재화가 국민을 다 살려먹인다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서울교육청 같은 데는 나중에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붙이느냐 하면은요, 10,000명을 먹여 살릴 1명의 인재를 키우자. 이러고 적혀놔요. 1년에 50만이 나옵니다. 1년에 학생이 50만이 나와요. 한 학년에. 그러면 몇 명 키우면 되는 거예요? 10,000명을 먹여 살릴 1명 키우려면? 50명만 키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목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중학교, 국제 중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특목고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대학? 대학이 50명만 쫙 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학을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97년에 이제 막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김대중 정부 때예요. 97년이 굉장한 기점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그래서 저는요, 교육이 크게 두 갈래, 우리 근대 이후 교육이 두 갈래의 방향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기점이 되는 우리나라 사회가 한번 확 뒤집었던 때가 있었죠. 언제였죠?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삶 자체가 한번 확 뒤집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 IMF요. IMF 전의 교육과 IMF 후의 교육으로 저는 분류를 하는데요. IMF 전의 교육은 말하자면 국가주의 교육이었죠. 국가가 교육과정을 짜서 요게 옳은 거니까 요대로 해. 이렇게 해서 먹이었던 거고, 우리는 그게 너무 억압적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항하면서 정교조가 탄생한 거거든요. 89년, 80년대 말만 하더라도 가장 이 국가주의적 입시 체제가 몸살을 앓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한 100여 명씩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이 죽어간다, 교육을 바꾸자 이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죽으면서 썼던 뭐 이렇게 유서 이런 것들이 막 신문에 대해서 투필되고 우리 가슴을 울리고 그 아이의 영정과 그 아이의 그 흰 국가꽃을 붙들고 우리가 울면서 바꾸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겠구나 이렇게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정교조를 만들었는데 97년쯤 되니까 이제 그런 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이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교육을 바꾸나 보다 좋아했는데 97년에 아주 획기적인 몇 가지 그 교육 개혁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특목고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종 학교였어요. 학원 같은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들을 받아서 특목고로 전환시켜주면서 아주 인류 고등학교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에 영어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등영어가 그때 들어왔어요. 근데 초등영어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어가 모든 학습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97년이나 98년만 해도 초등학교 3학년에 영어가 들어왔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한 교실에 30명이 앉아있다, 40명이 앉아있다 그러면은요, 영어를 샬샬 하는 애서부터 ABC를 처음 보는 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실에 30명은 영어의 그 서열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10개 이상이요. 30개죠. 다 다르잖아요. 언어거든요, 이게. 어휘 능력과 언어 구조 능력과 인식 능력과 표현 능력과 창작 능력까지 포괄하면 언어는 지금 여기 우리 이렇게 다 달라요. 여기 지금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다른 거죠. 걔네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의 이 다른 영어는 서로가 다른 이 레벨의 영어는 쟤는 뭐야 샬라샬라하네, 나도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샬라샬라 해야지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쯤 가서 고등학교쯤 가서 회복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이제 함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될 거라고 믿고 사교육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영어 사교육이 제일 먼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큰 게 바로 또 이런 학습지입니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사교육이 시작되면서 사교육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죠. 영어에 목을 맵니다. 또 하나 너무 재밌는 게요. 대학 입시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엘리트를 뽑아내는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대학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지 고민하다가 대학 자율화를 표방을 합니다. 대학 자율화는 두 가지 자율화예요. 하나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는 설립의 자율화, 또 하나는 설립했으니까 운영해야 되니까 등록금 자율화, 운영하기 위한 등록금, 이 두 가지 자율화예요. 근데 그게 이제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근거해서 설립의 자율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학은 어떻게 해야 설립이 됐었냐면 적어도 학생은 5,000명, 학과는 몇 개쯤 돼야 대학이 될 것 같아요? 학과는 그냥 찍기 8개. 몇 개? 8개요? 25개였어요. 그러니까 25개 학과가 있고 5,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교수 충원율이라든가 캠퍼스 용적률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면 허가해 줬어요. 그러니까 몇 개 없었죠, 대학이. 그랬는데 우리 대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자율화의 수준을 얼마만큼 하향시켰는지 아십니까? 학생은 5,000명에서 400명, 학과는 25개에서 1개, 학과 1개에 학생 400명만 모집하면 대학을 설립해줬어요. 신고하면 해줬어요. 신고제로 바뀌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 정도 요건을 갖고 나 대학 설립했어? 하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대학이 설립합니다. 여러분 이름 모르는 대학 많죠? 제가 어제 경기도 수원에 송담대학이라고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죄송하지만 송담대학은 전 처음 들어봤어요. 송담대학? 이렇게 됐는데, 근데 또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 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에 오래 계셨던 선생님들하고 여행을 한번 가면은요, 차를 타고 쭉 지나가 우리 같이 이제 교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학교만 보면 무조건 반가워해요. 어머 무슨 초등학교네, 어머 무슨 고등학교네 이러고 반가워하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지나가잖아요. 예를 뭐 A대학, 어머 A대학이네? 그럼 이제 이 선생님이 저거 몇 등급이면 가? 그러던데 그러면 어느 대학하고 좀 레벨이 같은 거네? 이러고 나와요. 그렇게 이제 서열화되기 시작합니다. 대학이 막
방방골골 생기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어디나 들어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이게 97년도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인적 자본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인적 자본 성장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을 공부했을 때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그래서 사회에서 그 인적 자원의 능력을 활용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인적 자본 성장률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도로 올라왔을 때가 이제 한 0.96%까지 올라왔을 때인데요. 그때가 96년이에요. 96년. 그러니까 97년에 왜 그런 그 정책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환원되는 비율은 끝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고 성공이었고, 대학을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 임금이 2배 이상으로 뛰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근사했거든요. 그게 이제 96년에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7년이 되면서 대학 자율화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근데 이제 대학을 가면 성공한다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쫙 이제 내면화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미 인적 자본율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와 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제는 대학의 양을 늘려야 되는 거죠. 대학의 양을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질의 문제로 환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 경쟁력이 격화되면서 대학이 쫙 서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한 200개로 늘어났고요. 그 200개의 서열을 저희가요, 이거는 저는 이제 그 2006년도에 제가 해직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의 경험입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대학의 서열을 약 6,000개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학교와 학과를 계산해가지고 6,000개의 서열이 나오는 건데요. 이 6,000개의 서열이 한 3, 4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요, 프로그래밍화 돼가지고요. 이제 고3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를요, 같이 이렇게 막 고민하지 않아요. 이 아이의 성적, 수능 성적, 내신 성적, 뭐 이런 것들을 쫙 종합해서 입력을 딱 하면은요, 얘가 빙그르 돌아가지고 대충 이 대학 가면 돼 하고 나와요. 그 정도까지 됐답니다. 이렇게까지 서열화가 된 거예요. 그 출발점이 거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배틀 경쟁이 돼버린 거죠, 아이들은요. 그러면서 2005, 6년까지 대학 진학률이 쫙 올라가가지고요, 2006년쯤 되면 거의 90%, 80, 한 8%까지 올라갑니다. 최고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곤두박질 치죠. 대학 가봐 소용없구나 알게 되면서 곤두박질 치는데,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요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97년에 포문을 열고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저희는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99년쯤 가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교조가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98년, 97년, 98년에 초중고의 교육과정이 확 바뀝니다. 7차 교육과정으로 새로 바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죠. 교육과정이 이제 확 바뀌었네? 뭐지?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교조가 그때부터 저항하기 시작했죠. 안 해! 이러면서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해요. 안 해. 우리는 무조건 안 해요. 싫어. 안 해. 없애. 이 얘기만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답답하고, 그렇죠. 애들은 더 답답하고. 하여간 그제야 저희들도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근데 이제 그때 합법화 시켜준 거예요. 합법화 시켜주고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 7차 교육과정 우리 못해, 그런 식의 교육 못해, 우리는 인간을 키우는 거지 시장을 키우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 시장을 키워야 되거든요. 아니야 하면서 계속 거부했지만
거부하니까 김대중 정부가 우리가 어떻게 세운 민주화 정부인데 니네들이 민주투사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있냐, 힘들어 죽겠다, 이러고 막 미워하고 하소연하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괜히 우리 정부하고도 막 이렇게 나쁘게 됐죠. 정교조하고도. 그 다음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왔는데 노무현 정부 또 이렇게 막 우리가 좀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막 애써서 만든 정부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안 해, 싫어,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하지 마. 근데 노무현 정부는 몇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육 정책을 좀 밀어붙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을 시장화하려는, 그러니까 WTO 뭐 이런 것들하고 하면서 또 FTA 이런 거 막 하면서 교육도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개방 정책을 쓴 거죠. 그리고 방과후 정책을 쓰면서 외부에 있던 사교육을 학교 내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가서 자꾸 사교육하지 말고 학교에서 사교육해라 이러면서 방과후 교실이 이제 방과후 학교가 그때 들어왔어요. 더 웃기는 거는요, 노무현 정부 때 더 웃기는 거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교육은 교육학자들이 했어요. 교육학자들이 그래도 뭐가 됐든 뭐 도가 됐든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뭔가 집행하고 정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세상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교육부 장관을 누굴 세웠는지 아세요? 경제학자를 세웠습니다. 이게 누구죠? 김진표 씨.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제학자예요. 지금 작년에 그 이수호 씨, 이주호 씨, 그분이 바로 5.31 교육개혁안 만들 때 간사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민영을 철저히 주장하는, 교육의 영리화를 철저히 주장하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중등도 영리화의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계속 경제학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교육이 시장이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된 거죠. 이 시장이 되는 과정 속에 대교도 나오고 재능도 나오고 또 뭐 나오죠? 뭐도 나와서 이 사교육 재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10년 사이에. 그래서 교육이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그 5.31 교육개혁의 신자유주의 교육과정, 교육 내용에 완전히 쐐기를 박는 역할을 했죠. 뭐냐면 고등학교를 서열한 거예요. 고등학교. 그래도 고등학교는 그전까지만 해도 평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 자율화가 김대중 정부 때 했다면 이명박 정부 때 와서는 고교 자율화가 공식적인 명칭으로 들어옵니다. 고교 자율화, 고교 다양화 이래가지고 자사고 만들고 자율고 만들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가 딱 쫙 서열화되기 시작했죠. 이미 지난 5년 지나면서. 그러면서 경쟁은 더 격심해져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정교조 만들 때 야, 1년에 100명이나 애들이 죽어가는데 어떡하냐 막, 그리고 우리도 눈물지었는데 지금은요 1년에 한 400, 500이 죽어가요. 그런데 아무도 울진 않아요. 이제는 또 죽었어? 쟤는 나고자니까, 열패자니까, 패배자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기 강남 그 교육 특구들 있죠? 거기서도 애들이 많이 죽는데요. 이제 애들이 뭐 죽었다고 소문이 나면은요 119가 막 달려오잖아요. 119 이 뺑뺑 이게 뿅뿅 하는 소리도 못 내게 해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조용히 와서 조용히 들어가 이러고요. 그리고 그 집을 막 야단쳐요. 오는 그냥 아파트 주민들이 나가라고 이상하면 세상이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근본에서부터 병들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근본에서부터 병들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제가 서울에, 저는 원래 시골 사람이에요. 경상북도. 근데 이제 본부에 와서 일하게 되고 이러면 서울에 와서 이제 저를 또 아껴주시는 선생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살고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다니 매일매일 죽을지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어떤 애를 깨웠대요. 자고 있는 애를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 애를 깨웠더니 탁 일어나면서 나는 내 잠을 깨우는 사람은 죽이고 싶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야, 너 나도 죽일 거야? 그랬더니 죽여버릴 거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참 당황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1교시에서부터 6교시까지 끊임없이 애들이 들나가더라고요. 그때 들어오는 애, 또 나가는 애, 또 들어오는 애, 나가는 애. 그러고요. 중학생들은요, 선생님들이 정말 죽을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도 병들어서 미치려고 그러고, 선생님도 병들어서 미치려고 그러고, 애들은 400명, 500명 이렇게 자살을 하는데, 선생님들도 거의 한 100여 명, 1년에 한 100여 명 자살해요. 그리고요, 지금 교직이 얼마나 철밥통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퇴직자보다 정년퇴직자보다 명퇴자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죽겠다는 거죠. 학교가 이렇게 정말 참혹한 지경으로 빠져 있고요. 우리 아이들 그 병든 거를 생각하면은요, 병이 없는 애가 없어요. 뭐 사소한 화병에서부터 진짜 몸이 그냥 뒤틀어지는 병까지 거의 병 없는 애가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정도예요. 90%가 다 병들어 있다라고 추정할 정도예요. 그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학벌 없는 사회라는 그 교육단체에서 또 뭐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학벌 없는 사회가 한 4년 전부터 학교를 나온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이라 그래요. 예전에는 탈학교 학생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초중고를 합쳐서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1년에 약 10만 명.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강화되기 시작해서요. 지금 누적 인원이 약 100만 명. 지금 유령처럼 떠도는 청소년들이 100만 명이에요. 기가 막히죠? 걔네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른들은 다 학생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그 친구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요, 예전에는 뭐 자퇴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자퇴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 안 해요. 학교를 탈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한참 동안은 탈출했다고 표현하다가 요새는 탈출했다는 표현도 안 쓰고요. 독립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학교만 독립한 게 아니라 가정을 독립해요. 그래서 이 100만 명의 그 청소년들 중에서 거의 한 40~50%는요. 또 이 가정까지 탈출한 독립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거리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면서 패밀리를 구성하고, 그래서 가출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탈도 하고 뭐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참 비참하게 살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즐겁게 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요 그 친구들을 만나는 프로젝트를 한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봤는데요. 한 번은 인터뷰 방식으로 해봤는데요. 어디서 누구를 잡고 인터뷰를 해볼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잘 가는 동네가 몇 군데 있어요. 소문난 동네가. 거기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게 시간대가 어쩔 줄 몰라서 하루를 잡고, 저희가 이제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하루에 10명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의 시간대는 또 이게 뭐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어디에 청소년들이 흘러다니는지 모르니까 시간대를 잡고 쭉 인터뷰를 해봐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또래 되는 사람과 같이 보이는 사람을 딱 붙잡고 한번 시도해볼까? 이러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3일 만에 300명 다 했어요. 그냥 이렇게 좀 청소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 화장도 많이 하고 막 꾸미고 이래서 여학생들은 잘 몰라요. 남학생들도요. 뭐 갈고 붙이고 뭐 이래서.
근데도 그래도 젊어 보이는 사람을 딱 붙잡고서는 혹시 10대 아니에요? 물어봐. 영나 없이 10대예요. 영나 없이.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하루에 10명씩 해서 한 30일 꼬박 해야 되는 거 아니야? 30일 매번 할 수 없으니까 한 석 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세상에 8년 만에 끝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를요, 구구절절 써가지고요, 서울시 교육청에 냈어요. 하여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인권조례 조금 만들었다고 뭐 되니 안 되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고통스러운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 백수로 혹은 날 뭐 5년이 넘게 10년이 넘게 정체되어 있는 이 백수 청년들이 마음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니네들이 민주화한다고 그 난리를 피고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더 나빠졌잖아, 이렇게 안 그러겠어요? 15년 세월 동안 더 나빠졌잖아. 이게 어떻게 정책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존모 들어왔고 정체시켰고 뭐 변화시킨다고 하면서 더 나쁜 방향으로 갔는지를 꿰뚫어보는 뭐 이런 거는 쉽지 않잖아요. 당장 내 조건이요 나빠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1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엘리트가 되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자 막 이러고 여러 가지 변화된 교육을 막 했는데 세상에 10년 지나고 나니까 다 참혹한 백수가 되고 이렇게 돼버린 세월이 됐으니 그들 속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들이 체험한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나에게 무의미한 것인지, 오히려 민주화한다고 하면서 어떤 일정한 어떤 그 사회적 뭐 지위를 갖게 된 것 같은 뭐 그런 거 보면서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민주화 웃겨 이렇게 조롱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정교조를 중심으로 했던 교육노동운동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정치개혁 세력이 됐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아니야 외치면서 그분들하고도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리고 또 저 본래 이제 보수하고는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교육 현장에서 자라난 한 10여 년 동안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자라난 이 사람들한테도 못할 짓을 다 한 사람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완전히 막 시대에 뭐 아주 그냥 주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보수단체 한 20몇 개 단체가 합쳐가지고 올해 2월에 정교조를 척결하는 국민본부를 만들었어요. 국민운동본부. 제목이요? 정교조 척결인가요? 정교조 추방인가요? 아주 이름이 그래요. 정교조 척결 국민운동본부예요. 완전 주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분노하기 이전에 이런 하는 이제 이 과정들을 이렇게 성찰해 보니까 그래, 주적이 돼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뭔지 그때부터 15년 전부터 알고 싸웠는데 지금은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했고, 신자유주의를 이제는 바닥, 자본주의의 바닥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15년 전부터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막 싸웠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침에 붙이니까 계속 밀려왔던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속상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 이 시대적 저항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자꾸 내 안의 민주주의는 과연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면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의 민주주의를 내가 다시 성찰한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조직, 아직도 우리가 사회의
구조개혁을 꿈꾼다면 조직운동은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조직운동을 통해서 구조개혁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개개인이 운동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단결투쟁이 왜 부르짖어요? 단결하고 투쟁하려면 단결해야 되고, 단결하지 않고서는 투쟁이 안 나와요. 투쟁하지 않고서는 구조개혁이 안 일어나요. 그냥 나 혼자 씩씩거리다 끝나는 거죠. 나 혼자 뭐 불지르고 끝나고, 그러고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조직적인 어떤 그 노력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조직을 지금 돌아보니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금 다 깨져나간 거예요. 제가 이제 일주일 그 민주노총 비대위원이 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돼서 세상에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조직이 있어요. 그 세부 조직까지 치면, 그리고 그 조직에 있는 정파까지 치면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까? 내부 외부 조직들. 근데 그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성, 민주주의, 과연 우리가 다 끄떡할 만큼, 합의할 만큼, 존중할 만큼 있느냐는 거죠. 그게 막 다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대위원으로 그 인준받는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저희 중앙위원들 모두 앞에서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쓴 게, 이렇게 하소연을 드렸어요. 정말 부끄럽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는 민주주의여 만세, 이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르면서 죽어도 좋아 한 때가 있었는데, 저희요 예전에요 89년도에요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정겨줘와 함께라면 죽음마저도 감미롭다, 이랬어요. 진심으로 그랬어요. 죽어도 좋다고 우리가 외쳤거든요. 저 역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잡혀가면 그걸 명예롭게 생각했고, 구속되면 그거를 신난다고 좋아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그 까마득한 그 의기와 열정이 지금은 그냥 한낱 추억거리가 되고 말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 그 열정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연대를 얘기할 때 뭐 이순이 됐다 뭐 그러잖아요. 뭐 고희가 됐다, 불혹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불혹이 됐다는 말은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저 다 맞이하게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순이 됐다, 귀가 순해져가지고 모든 말이 격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들어와서 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세월이 있어서 이게 열사정신, 그러면 우리가 막 지금도 막 감동이 되면서 나도 열사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저께 지난 5.18에도 산묘역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 광주 그분들은 다 떠나시고 이제 우리 그 열사들만 이렇게 뺑 둘러 남아 계시던데,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게 그냥 구경거리가 되고 있구나, 이게 그냥 연중 행사 정도가 되고 있구나, 막 참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20년이 넘는, 30년이 넘는 이 놀라운 그 민주화 진보를 위한 투쟁이 지금 이렇게 허덕거리는 지경에, 바닥의 지경에, 어떤 선배를 봐도, 어떤 조직의 수장을 봐도 존경과 뭐 이렇게 그 위대함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격이다, 이 말 우리 하죠. 이제는 반격이다. 이 반격의 힘은 바로 내 안에 민주주의부터 다시 찾아내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뭐 별거예요? 나와 너가 같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가장 위대한,
가장 진정 어린 존재로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별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주적이야. 동지가 주적이 돼버리는.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동지 하다가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주적이 돼버리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요즘 무슨 진상조사위원회를 또 하나 구성해서 그거 지금 진조위라 그러죠. 그거 뭐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런 걸 하는데요. 다 그냥 같은 조직 성원들입니다. 조직 성원들인데 상대방을 얘기하면서 그게 주적입니다. 이런 말이 톡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뻘개졌어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같은 걸 있으면서. 또 예전에 어떤 제가 존경하는 인문학자께서요, 난 동지란 말 싫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싫으냐 그랬더니, 우리 여전히 동지라고 부르잖아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동지는 뜻을 같이 하는 게 동지인데 뜻이 달라지는 순간 적이 되기 때문에 동지란 말 싫다고 그래서 차라리 동료라고 쓰자 이러더라고요. 동료. 그것도 참 일리 있는 말이다. 근데 그 일리 있는 말 이면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언어를 탈색시키는, 언어를 오염시키는 그런 세월을 또 우리가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모두가 다 같지는 않을 것이고 모두의 의견이 다 통일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올바른 것을 찾아가기 위한 투쟁, 그 속에서의 논쟁은 필수죠. 필연입니다. 그러나 논쟁이나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 주적같이 갈라져 버리는 이런 것은 결국 저들에게 우리를 비아냥하게 하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받으면서 일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걸 쭉 봤더니요. 세상에. 일베의 주적이 세 부류더라고요. 아시죠? 모르세요? 하나는 민주화. 또 하나는 여성. 또 하나는 이주민. 싸이의 그 애기, 베트남 이주민이었던 싸이를 흉내냈던 조그만 애기 있죠. 걔를 그냥 못 살게 군 것도 그래서 그거였더라고요. 세상에. 저는 뭐 여성운동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나도 거기 2개나 껴있잖아요. 민주화, 여성. 세상에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라도 척지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그리고 내 호주머니가 누구한테도 나눠주려고 애쓰면서 살았는데, 아니 왜 내가 갑자기 주적이 돼버려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고민 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단 나와 우리들이 살아온 세월이 가지고 있었던 성숙하지 못함에 대한 성찰부터 하는 것이 옳겠다 싶었고요. 그래야 우리의 투쟁도 다시 힘차게 이 사회개혁, 저희는 혁명이란 말을 씁니다. 이제는요. 전교조는요. 이제 교육혁신도 아니고 안 되겠다. 교육혁명이다 이제. 그냥 막 휙 뒤집자. 이 뒤집는 거 아니고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혁명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혁명의 발상은 전혀 다른 발상을 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발상. 그래서 운동도 이제는 전혀 다른 발상으로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전혀 다른 발상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의 관계 회복. 가장 민주적인 관계 회복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절차의 엄중함들을 지켜나갈 때, 워낙 다수가 단결하려면 못해요. 그래서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절차적으로 이 근대화되면서 형성되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다수, 불특정 다수가 주장해서 이렇게 합의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결정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와 절차를 엄정하게 지켜가면서 아마 여기 지금 재능 투쟁도 그런 문제가 섞여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든 그런 규정들을
엄격하게 지켜가면서 이 민주노총은요 그걸 엄격하게 안 지켰더라고요. 뭐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뭐 여기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목소리 높이면 또 꺾였다가 뭐 목소리 낮으면 또 들었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많이 존엄함이라 그럴까 그 엄격함이라 이런 걸 잃어버려서 그냥 막 중구난방이 돼버렸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망쳐놨던, 그래서 앞으로 5년을 더 견뎌야 하는 이 운동을 다시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안에 다시 민주성을 회복하고, 진보는요, 한 발자국 앞으로 가는 게 진보잖아요. 앞으로 가는 게 진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계속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진보잖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 그거 뭐 어제 그랬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르게, 내일 또 다르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가야 되니까 거기에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지켜가면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어울려 갈 수 있다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재능 투쟁에 함께하는 여기 요 소수의 동지들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저를 강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동지죠. 그리고 이렇게 아까 또 맨 처음에 오니까 오늘 뭐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어떻게 사람 많고 안 많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진정성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적을수록 진정성이 더 사라지지 않나요? 더 깊어지지 않나요? 많은 거 꿈꾸지 마세요. 많은 거 갖고 환호하지 마세요. 그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으쌰되고 많지 않아서 내가 절망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질 대로 다 깨졌기 때문에 단 한 명, 오늘 찾아오는 단 한 명 정말 소중하게 느낀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죠. 저는 뭐 사람의 숫자는 둘째치고 이렇게 농성장을 꾸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구나 싶기도 하고요. 기왕이면 저들이 주적이라고 하는 민주화 투쟁과 여성 투쟁의 핵심인 재능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열정의 물결, 단결 투쟁의 새로운 기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제가 조금만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동쪽 강물일 수도 있고 저쪽이 서쪽 강물일 수도 있고 전교조가 계곡의 강물일 수도 있고 뭐 민주노총이 저기 뭐 들판에서 내려오는 강물일 수도 있겠죠. 이런 강물들이 흐르고 모아서 더 큰 강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요동치면서 새로운 쓰나미를 만들어 보자고요. 짧으면 3년, 중간이면 5년, 길어도 10년이면 더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길 서로 실망하지 않고요, 외로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큰 걸 바라기보단 작은 데서부터 서로 위안을 삼으면서 즐기게 한 길을 같이 가는 우리 동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교육이 바뀌어야 사실은 세상도 또 바뀌는 방향이 잡히거든요. 교육 혁명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저희 교육 노동 동지들이, 사실은 저는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 전교조가 뭐 시간 뭐 얼마든지 써도 상관없는 거죠? 전교조가 이번에요, 저희가 합법화된 지 15년, 14년이 됐는데요, 정부가 작년 이명박 정부에서부터요, 저희가 해고자인데 저희 해직자가 한 20명 있어요. 적은 편이죠, 저희 조합원 숫자에 비하면.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저희 특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합법화됐는데
특별법에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해직자들이니까 교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너희들을 계속 우린 규약에 근데 조합원으로 돼 있는데 그 규약을 바꿔라. 안 바꾸면 니네 이제 합법화 취소한다. 이러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에서도 안 돼. 이 해직자들을 어떻게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서 합법화를 지키자 이런 방식 이런 그 입장과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규약에 1.1획도 바꿀 수 없어 니네가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바꿀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너네가 합법화를 취소하면 좋아 우리 법의 노조로 갈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 의견들이 지금 많이 좀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런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해직자 빼도 좋아 근데 우리 조합원의 규정을 좀 달리하자 예를 들면 쟤는 학습지 교사야 그 사람 우리 조합원으로 하자 또 학원 그 사람도 교사야 그 사람도 우리 조합원으로 하자 저기 뭐죠 집에서 하는 거 뭐라 하지 가정교사 그 사람도 교사야 우리 조합원으로 들어오게 하자 교육대 4대 다니는 학생들 그 사람 어차피 교육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조합원 될 수 있어 그 사람 다 조합원 하자 저는 그렇게 막 주장해요 학교 퇴직한 사람 다 조합원 하자 그럼 얼마든지 조합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고민하냐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해직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교육에 지금 종사자가요 공교육의 종사자가 35만 명이요 사교육의 종사자가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여타 알바까지 치면은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교육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혁명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육개혁의 어떤 그 용트림을 하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 바뀌죠 당연히 바뀌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조합원으로 노조의 이 노조원으로 만드는 걸로 굉장한 그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이제 논란을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대한 산별노조를 교육 산별노조를 만들어서 꽃띠 있게 세상을 바꿔갈 수 있도록 같이 힘 모아서 같이 나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조단조단 말씀하시는데 아주 내용은 급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지 강사가 아니라 동지라고 불러주셔야 한다고 따끔하게 일침을 놓아주셨는데요. 네. 오늘 실천을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동지 장혜옥 우리 민주노총 비대위원님의 어떤 삶과 투쟁 이야기 생활보다는 투쟁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또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장혜옥 동지에게 묻고 싶다 이거 묻지 않으면 돌아가서 후회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너무 내용이 좋았습니까? 네. 저는 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듣는데 몇 가지 참 많이 와닿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저희 트윗으로도 좀 올렸는데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민주화를 우리가 피땀으로 쟁취해낸 민주화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라는
말씀이 참 많이 와닿고요. 그 민주화와 사회, 정치, 경제 민주화가 노동조합 운동의 활동의 민주주의와도 무관치 않더라. 이런 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 운동에서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전교조 활동도 오래 하시고 하셔서 저는 조합 활동에 대한 어떤 신념과 이게 소신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 신자유주의의 뭐 결과물이라 그럴까요? 15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이 정말 개인적으로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서 SNS까지 개인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지금은요, 사람이 100명이면 100개의 형상이, 10명이면 10개의 형상이, 1000명이면 1000개의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다 주체화됐다는 거죠.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묶여서 형상화됐잖아요. 얼마 전에 뭐 강남 스타일이 유행을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뭐 쉽게는 뭐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이렇게 이제 노동자도 이렇게 그냥 크게 대별 그렇게 돼 있었죠. 넥타이 부대 뭐 이렇게 됐었죠. 뭐 이게 뭐죠? 머리띠 뭐 이런 식으로, 작업복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스타일이 형상화가 굵직굵직하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렇게 기름밥을 쫙 묻혀가면서 열심히 제조업에 종사하시던 분이 이제 샤워를 샥 하고 쫙 양복을 빼입고 승용차를 탁 타고 아이들을 데리고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죠. 네, 스타일, 즉 이렇게 형상이라는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다양화됐을 뿐만 아니라 뭐 조직 내에서도 뭐 작업장 내에서도 다 이렇게 다양화됐죠.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조직 활동이라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죠. 강령이 딱 있어요. 강령. 이거는 목숨하고도 안 바꾸는 거죠. 강령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사실은요. 강령이 딱 있고, 좀 강령이 조금씩 다르죠. 그 자기 조직에 따라서. 저희도 3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강령이 있고, 그 강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약이 있고, 규정이 있고, 지침이 있고, 상황에 따른 지침이 있고, 이걸 막 쫙 지키는 거였잖아요. 철의 노동자가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 규율을 지킨다. 사실은 이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그 당시에는 민주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인터넷과 SNS,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양화, 개별화된 형상으로서의 나의 존재가 실현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그런 철의 규율로 지켜지고 있는 강령, 규약, 규정, 뭐 지침까지 이게 작동하겠는가? 저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민주의 전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민주주의의 전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정록보가 어떻게 연결하는 새로운 운동 패러다임을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입장들이 많이 있었죠. 적은 노동, 녹은 녹색, 생태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운동의 지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성 운동은 여전히 그 사회적 약자 운동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 3가지 운동의 패러다임들을 어떻게 섞어서 새로운 운동으로, 새로운 조직 운동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10년 전부터 있긴 있었잖아요. 만들어지고 있진 않죠, 아직. 어떤 흐름이 형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제는 개별화됐던 개인들을 어떻게 조직으로 또는 공동체로 묶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숙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투쟁 속에서 이 숙제를 해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건 단지 이렇게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요 다음 단계 우리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사실은 고민하는 지점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그 재능 동지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서 단체 협약을 인정해라, 단체 협약을 맺고 들어가겠다, 회사는 들어와서 단체 협약 맺자, 이게 이제 쟁점이 되어서 서로 좀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걸 물었어요. 노조 아닌 거하고는, 노조 아닌 그 어떤 조직체는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그 질문 속에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직을, 지금 이제까지 우리 그 철회 노동자라고 가지고 있었던 그 노동조합은 아까 조금 말씀드린 이 구조 속에, 그러니까 민주집중제라는 이 구조 속에 있는 거고, 민주집중제는 필연적으로 반려화되는 어떤 기전을 담고 있어요. 조직 완성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이 형태대로 있는데 개인은 지금 다 파편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규율을 가지고 개인을 규율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난 싫어! 이러면 그만이에요. 아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여는데 난 갈 거야, 그럼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갔으면 난 갈 거야 그러고 가면은 대번 제명 처리되고 그러죠. 근데 지금 난 갈 거야 그러면 갔냐? 아, 가는 게 너의 자유의지로구나. 그러고 오히려 인정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조직의 어떤 형태나 흐름과 우리가 키워왔던 것과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구성체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구성체를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인가는 지금 이제 우리들의 숙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자는 거고요. 재능투쟁도 이 투쟁 속에서 저는 이 고민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요, 이랜드 투쟁할 때 시작했어요. 이랜드 투쟁 기억나시죠? 네. 이랜드 투쟁을 함께 하러 갔을 때 그 어머니들이 막 절절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지독한 노동을 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의 그분들의 노동을 명명하기를 노동이다, 이러고 명명하셨어요. 노예노동. 저는 교육노동운동을 하고 교육노동을 하지만 한 번도, 좀 죄송합니다. 이게 격차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한 번도 괴롭지 않았거든요. 지금 선생님들 많이 괴로워서 떠나시니까 저하고 좀 다를 텐데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그 노동을 노예노동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의문이었어요. 근데 왜 돌아가시려고 하지? 그러면 가면 다른 일 주나요? 똑같은 그 일 하는 거지 뭐. 노예노동하러 왜 돌아가고 이렇게 싸워요? 차라리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랜드에 대항하는 새로운 유통업을 시작하든지, 그때 우리 조금 지나가지고 뭐죠? 뚝딱인지 말뚝인지 나왔었죠. 그런 걸 하든지, 우리가 창조적인 기업을, 우리가 노동자 기업을 새로 만들든지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그렇지, 그렇게 죽어라고 싸워서, 그렇게 다치도록 싸워서 그 노예노동으로 다시 돌아간다? 난 그 대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막 이해가 안 돼요, 그 소리는 할 수 없죠. 그래요, 싸워서 투쟁해서 이거는 이제 악덕 기업을 응징하는 투쟁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철회 규율에 근거한 노동조합 운동이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다면 여전히 노동조합, 자본주의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는 한 노동조합 운동, 사용자와 노동자의 계급적 대립은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노동조합 운동을 할 때 노동조합의 형식과 내용과 그 질서와
강령에서부터 지침까지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라는 고민, 이거는 어떤 사람이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죠.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짠 하고 나오면서 이게 강령이다 막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여러분 너 내가 다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관계성을 어떻게 회복하면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너하고 나하고 합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 우리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맞아 했던 게 요 사람하고 다시 모이고 요 사람하고 다시 모이면 이제 이게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개념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개념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사실 이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고민 속에서 진출했던 게 저는 뭐 촛불이라고 보는데 진출까지만 하고 만들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너무 많네 할 때 이제 맞아가는 중요한 정서적인 공감대가 바로 나의 라이프 스토리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투쟁의 공간에서 나의 라이프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이런 자리를 열어준 거는 정말 아주 해안이 있으신 거죠. 저는 참 좋은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친해지면 뭐 연애 얘기도 좀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애기 키우는 얘기도 하면 저희들은 뭐 조언해 줄 게 또 좀 많고 공감할 게 많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우리들의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시 동지임을 회복하자. 다시. 동지는요, 무조건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동지 아닙니까? 얘가 나를 배신한 것 같은데, 이 배신자 그러기 전에, 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나를 배신한 거였구나. 이렇게 믿어주면 어느 순간에 그 배신은 다시 동지로 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러다가 제가 이제 뒤통수 한 대 크게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저도 한 30년 가까이 여성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노동운동을 거쳐서 사회운동까지 한 30년 가까이 운동 언저리에서 있었는데요. 그렇게 가면 뭔가 앞으로 10년 만에 다시 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소중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성품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는데 답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그만할게요. 네. 일어나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우리 장혜옥 동지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좀 마무리를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화급히 들어가셔가지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처음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 오수영 여민이 동지 마지막에 저희 이름을 불러서 인사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장혜옥 동지께서 좀 이름 불러주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괜찮으시면 네, 좀 나와서 제가 구호를 먼저 선창하고 네, 우리 장혜옥 동지께서 늘 어떻게 하냐면 오수영 먼저 선창해 주시면 저희 동지들이 오수영 따라서 부르고 여민이 해주시면 여민이 따라서 부르고 힘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거든요. 나와요 목소리가. 네,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114일째 종탑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동지들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오수영! 오수영! 여민이! 여민이!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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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고맙습니다. 예, 저는
종탑에 114일째 살고 있는 오세영입니다. 지난주에는 더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번 주는 좀 춥네요. 추운데요. 비가 오고 나니까 생명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기들이 얇은 추리닝 사이로 자꾸 저를 찔러서 제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잘 안 들려서 나중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동지들 너무 고맙습니다.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네, 함께 목이게 뜯기고 있는 여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쟁! 예, 오늘 선생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중간중간 이제 말씀이 들리긴 했고, 근데 이제 조곤조곤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 속에 이게 강함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이제 오래 싸워오신, 단련되신 그런 카리스마가 있구나.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할 때, 그런 마음들, 그런 내공들이 참 전달이 잘 되겠다. 내가 저 아래에 있었으면,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그런 강함은 전달되어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또 해화동 언덕길 같이 함께 해주신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녁에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아직은. 또 따뜻한 거 드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지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고요. 장혁, 우리 민주노총 비대위원 동지의 말씀 속에, 조합원 학습지 교사도 학원 강사도 네 교육을 지향하는 예비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받는 노동조합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서 정하는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의 개념도 낡았지만 저는 민주노조 우리 조직이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 또한 팍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좀 급진적인 노동조합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부르면서 종탑을 바라보는데 오늘은 종탑을 향해서 몸을 살짝 돌려주시고 우리 장혜욱 전교조 전 위원장이자 현재 민주노총 비대위원 동지의 어떤 뜻있는 포부와 지향 함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비정규 철폐연대가 팔뚝질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